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댓글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팟빵에서 오직 할뿐님. 어느 순간 연애소설에는 손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부터죠. 그런데 세 분의 토크를 듣고 도저히 궁금해서 안 되겠어요. 읽고 나서 JYP님과 YG님의 의견에 공감해보고 싶네요. 읽고 과연 토론을 해도 된다 안 된다. 저는 어느 쪽일지 크크크. 이렇게 쓰신 다음에 책을 읽고 나서 또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많은 생각이 드는 게 사랑의 이야기지만 관계 속에서의 캐릭터들이 다 공감이 갔습니다. 뜨거운 사랑을 할 나이가 지나서일까요? 4명의 사랑이 아프기도 하고 먹먹합니다. 사랑만 하기에는 사회적인 편견과 자본주의에 익숙해진 우리에게는 주인공들의 선택이 옳다 아니다가 아닌 이해의 문제 같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책으로 토론이 가능할 것인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 JYP 이야기처럼 연인끼리는 불편할 것 같습니다. 연애 이야기로 좁혀지기에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를 넘어 주인공과 주변 캐릭터들에 관해 토론을 한다면 다양한 주제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미친 사랑을 하기에는 속물이 된 걸까요? 전 주인공들의 행동이 참 아프기도 하고 이해도 되고 우리의 이야기 같아서 작가님의 내공이 느껴지는 소설이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네. 사랑의 이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점핑 구호님께서도 팟빵에 사랑의 이해 후기를 남겨주셨는데요. 이혁진 작가의 누운배 읽고 다음 작품 기대 많이 했는데 정말 기대 이상이네요. 장강영 작가가 추천해서 찾아봤는데 역시 조선소만큼이나 실감나는 은행 지점 이야기에 캐릭터 하나하나 살아있네요. 단순하지 않은 여성 캐릭터들이 정말 이 소설의 큰 매력입니다. 사랑을 이해 읽으면서 같은 학과 사람이 어떻게 한 지점에 3명이나 되지? 라고 생각했다가 예전 소개팅으로 서강대 경제학과 다니던 아이를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한 학년에 300명. 지정자석제로 출석 꼬박꼬박 불렀다고. 우연으로도 가능도 할 것도 같습니다. 좋은 소설을 읽고 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크. 네. 야, 정말 책걸상 애청자분들의 이 오지랖. 서강대 경제학과가 이렇게 많아요? 그런가 봐요. 경영학과도 아니고 경제학과가? 이야. 진짜 많네요. 300명이네. 근데 경제 경영학부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뭐가 그랬을 수도 있고. 네네. 그 연세대 경영학과는 진짜 400명이었거든요, 옛날에. 아, 진짜요? 요즘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아, 그러면은 뭐 이렇게 경영학과가 400명이라서 거기는 이제 반으로 뭐 A, B, C, D, E, F 반까지인가 이렇게 분반이 되어 있고 한데 재밌는 에피소드 많아요. 그 이제 신촌에서 대학생끼리 이제 술 먹다 시비가 붙어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웠네. 결국 파출소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조서 쓰고 막 서로 욕하면서 뭐 그러면 합의해 뭐 경찰관들이 일단 신분증이나 내봐. 나 넌 뭐해서 뭐 하는 놈이야? 뭐 이랬더니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뭐 너는 이랬더니 저도 몇 학번인데 같은 학번이니까 서로 처음 인사하고 화해하고 너무 많으니까 모르는구나. 진짜 그런 일이 흔히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꿈터지기님 댓글. 박평님이 런던 여행 말하니까 7월에 저희 부부 그리고 고1 딸과 함께 떠난 런던 여행이 생각납니다. 저희도 모던 브릿지에서 껌딱지 화가를 보았지요. 저희는 몽크스 하우스, 버지니아 울프, 초튼 제인 오스틴, 요크셔 브론테 뮤지엄을 가고 싶었지만 짧은 일정 때문에 런던에 있는 셰익스피어의 글로브 극장과 찰스 디킨스 뮤지엄에 만족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추천해 주신 프리모 레비를 읽고 그의 작품들을 계속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탈로 칼비노의 책까지 읽으면서 다음에는 이탈리아 북부 여행을 꿈꾸고 있답니다. 여러모로 삶의 즐거움을 주는 책걸상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3분의 1 정도에 있는 색지 다르게 한 부분에 대해서 돌베개에 문의해보았습니다. 이분이? 꿈터지기님이 직접? 네, 그랬나 봐요. 번역자님이 이탈리아 원본에는 없고 박평님 말대로 가장 소설적인 부분이라서 따로 한 것 같다고 하십니다. 편집자님과는 통화를 할 수 없었고요. 네, 그런데 제가
이게 그 주기율표의 가운데 부분에 한 2개 장이 색깔이 다르게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방송 때 왜 이건 색깔을 다르게 했을까? 원서도 색깔이 다를까? 네네네. 궁금해했었는데 일단 원서는 색깔이 다르지 않다라는 걸 출판사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가 이 책의 편집자랑 친분이 있으세요. 지금은 돌백에 안 계시고 박평 다니는 회사의 편집자로 계시는 김희진 편집자 선생님이 이 주기율표를 편집한 걸 제가 기억이 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카톡을 보내봤어요. 왜 그랬냐고. 네. 그랬더니 내가 그랬어. 미궁에 빠졌어. 기억이 안 난대요. 정말 자기도. 소름 돋네요. 그래서 설마 원서에도 없는데 내가 그런 짓을 했다고? 그러니까 내 원서는 그런 표시 안 했는데 그 한국어판에만 그렇게 돼 있다는데 그러니까는 아 그래? 내가 왜 그랬을까? 아, 네. 거참. 너무 옛날 일이라. 그 사실을 프리모 레비가 알면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프리모 레비도 지금 세상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확인할 바가 그런데 아마도 그때 이 자전적 에세이와 소설의 형태를 왔다 갔다 하는 책이 주기율표잖아요. 그런데 가장 소설적 느낌이 많이 나는 부분이라서 색깔을 다르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 박평이 추정을 했었는데 그 추정이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진실이 밝혀지면 제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어볼 책은 말이죠. 책걸상 한 3년 가까운 역사상 오늘 또 기록 하나 세웁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다룬 모든 저자들 중에서 최연소자인 것 같습니다. 1993년생. 야. 한숨만. 93년생 없는 것 같아요. 93년에 뭐 하고 있었나요? 저요? 네. 저는 학교에서 열심히 저- 공부하고 있었고. 저 의과대학 다니면서 그 드라마 종합병원 만드는 일에 관여하고 있었죠. 아, 그때 드라마 종합병원이 나왔었나요? 94년 초에 방송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음. 94년 하반기쯤에는 드라마 만드는 그 최한규 작가랑 같이 뭐 이런 이상한 짓 하고 있을 때군요. 그때 TMI. 저는 학교 들어가기 전. 학교 들어가기 전이에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느 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저는 86년생이니까 거의. 93년에는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이었다는 뜻입니까? 네, 그렇죠. 그 JYP가 뻘짓하고 있을 때 그 의과대학에 의과대학에서. 근데 왜 지금은 이렇게 맘먹어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 번도 못 먹은 적이 없어요. 그래도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긴 했는데 야, 93년생.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름도 말 안 하고 지금 93년생이라는 말만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이게 그 나이 어리다고 함부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아, 그럼요. 네, 90년생이 같이 왔어요. 늙어가고 일단 93년생이 쓴 책을 보면서 저는 한마디로 감탄했습니다. 일단. 네. 야, 93년생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이 정도의 책을 이 정도의 작품들을 쓴다라는 것 자체에 일단 놀라고 뭐 한편으로는 난 이 나이 먹어서 뭐 하나 뭐 이런 생각도 약간 들긴 했지만 네, 즐거운 독서였습니다. 무슨 책이죠? 네, 김초엽 작가의 화제작이죠.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집을 저희 3명이 같이 읽고서 여러분에게 권하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정확히 말하면 YG가 권하고 싶은 거고요. 네, YG가 권하고 싶어서 박평하고 JYP한테 읽으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근데 꼭 그런 건 아닌 게 읽었습니다. 저는 SF 소설집이라서 일단은 SF에 대해서 JYP가 별로 선호하지 않잖아요. 단편집도 선호하지 않고. 네, 단편집도 선호하지 않고 그래서 JYP가 읽어본다고 할까 하는 마음이었는데 뜻밖의 또 박평이 마침 읽고 나서 이거 할만할 것 같아요.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뭐 솔직히 그것 때문에 읽은 거죠. 그러니까요. 읽고 내가 권했다면 평가를. 아마 안 읽었을 거예요. 네, 박평도 읽어보자고 하길래 그러면 또 우리가 믿고 보는 박평 픽 아닙니까? 네.
이제 올해 이제 벌써 10월 이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올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한국문학안에 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겠지만 김초엽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뭐 작가로 보자면 박상영, 김초엽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박상영 작가 같은 경우에 자조적인 어떤 유머의 어떤 세계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이제 대중 혹은 뭐 평단으로부터 어떤 평가들을 받았다면 김초엽 작가는 이 말하자면 첫 번째 책으로 굉장히 여러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가 되고 김초엽 작가가 계속 화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애언 하나 해볼까요? 왠지 그 박평 다니는 출판사에서 매 해마다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작을 선정해서 주잖아요. 네. 올해 오늘의 작가상은 김초엽 작가가 받을 것 같다라는 예감이 문득문득 들어요. 그렇죠. 네. 보통 신인에게 주죠. 맞아, 첫 책에 주거든요. 그러니까 첫 이게 책한테. 오늘의 작가상이 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한 해 출간된 소설책 중에서 한 권에 수상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첫 책에 주는 상으로 그러니까 신인들에게. 김초엽 작가 아니면은 박상영 작가 둘 중에 하나가 받을 것 같은데 저는 왠지 김초엽 작가를 좀 밀고 박상영 작가도 첫 책을 낸 건가요? 소설집이 벌써 두 번째 두 번째 낸 책이죠. 거였어요. 야, 그러면은 뭐 왠지 김초엽 작가가 오늘의 작가상을 받을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드네요. 김초엽이라는 이름은 본명입니까? 본명인 걸로 알고 어떻게 있어요. 이렇게 작가 같은 이름을 가지고 그쵸. 태어났을까? 네. 그리고 김초엽 작가가 네. 김초엽 작가 본인은 자신의 첫 책과 첫 작품에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도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스토리가 있다라는 분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요. 작가 개인에게 작가 개인에게 일단 첫 번째 스토리는 주목을 받는 첫 번째 스토리는 그 포항공대 화학과에서 석사과정까지 한 과학도 출신의 작가라는 사실도 학부도 화학과 대학원 석사는 생화학으로 네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과학도라는 사실도 어쨌든 작가 이력으로서는 뭐 문창가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것도 흥미롭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박평은 개인적으로도 만나봤다라고 하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청각 장애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말씀은 네네 말씀 잘 하시고 그러니까 그러면 완전히 안 들리시는 건 아닌가 봐요. 예, 선천성 청각 장애인은 아니고 질병에 의해서 질병에 의해서 후천성 청각 장애인인데 그러면 보청기 같은 거를 아마 사용하시는. 그래서 저는 직접 만나뵌 적은 없는데 직접 만나뵌 분들에 따르면은 말도 약간 이제 청각 장애인이라는 걸 알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약간 이제 어눌한 것들이 좀 있고 좀 천천히 말씀하신다. 근데 뭐 이렇게 표현이나 이런 게 다른 것 같진 않았고. 예, 그래서 뭐 저기 작가 특강도 하시는 걸 보니까 뭐 인터뷰하신 것도 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네, 근데 제가 이 김초엽 작가가 청각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작가로 유명해지시기 전에 제가 우연히 이 김초엽이라는 분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게 포항공대 생화학과 석사과정 학생으로 어느 발표대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대회에서 주최 측에서 특별상을 준 거예요. 특별상을 줬는데 그 특별상의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용기 있게 이런 대회에 참여를 했고 또 성취도 있어서 특별상을 줬다라는 식으로 주최 측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은 김초엽 작가가 그때 수상 소감에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이제 저한테 상을 준 건 고맙지만 장애인이라서 상을 준 건 그건 장애인을 대상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장애인으로서 이 대회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참가자들과 똑같은 자격으로 준비를 해서 참석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게 어쨌든 또 기사화로도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멋있는 청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또 그분이 계속해서 소설들을 발표를 하더니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라고 하는 멋진 책을 또 묶어서 펴내서 여러 가지로 막 좀 뭔가 이렇게 열심히 무엇인가 성취를 이뤄내고 있는
후배를 보면서 막 박수를 쳐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이 책에는 7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뭐 표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작품과 함께 한국과학문학상 상을 받은 또 다른 작품 관내분실이라는 작품도 있고 뭐 장르는 다 SF인데 네. 저 같은 이제 SF 잘 모르는 사람이 볼 때도 조금 독특한 분위기 그런 게 좀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맞아. 이게 우리나라 작품이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뭐 김초엽이라는 작가 자체의 어떤 개성 이런 겁니까? 제가 읽어본 SF는 주로 다 외국 작품들이니까. 네. 근데 많은 이제 뭐 비평가들이나 아니면 이제 독자들이 김초엽 작가의 작품을 읽고 그 이제 SF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이 있겠지만 그런 작품들을 읽었을 때와 좀 다른 이제 반응들을 보이면서 좀 더 호응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이유였던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그 안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그 동시대적인 어떤 문제의식들이 드러난다는 거, 그러니까 뭐 주인공이라든지 소수자라든지 뭐 장애인이라든지 이제 그런 인물들이 나온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작품 안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분위기가 굉장히 서정적이라는 맞아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관내분실이라는 작품 처음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이 작가는 무엇이지? 뭐지? 드디어 온 것인가?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런 그 좀 압도적인 김초엽만의 분위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기존의 어떤 다른 소설 작품들과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뭐 SF를 평소에 즐겨 읽는 입장에서 이 김초엽 작가가 굉장히 특별한 장점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몇 가지 했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아까 제가 김초엽 작가의 개인적인 스토리 중에서 하나가 이제 화학을 대학에서 전공하고 대학원에서는 또 과학자로서의 훈련을 생화학을 전공하면서 과학자로서 훈련을 받는 과학도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과학자나 과학도가 SF에 도전을 해요. 그러니까 사이언스 픽션에 도전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왜 성공하는 경우가 드무냐면 사이언스 픽션을 쓰는데 과학자나 과학도가 사이언스 픽션을 쓰면 사이언스가 있는데 픽션이 빠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과학 용어라든가 과학 개념을 굉장히 정확하게 그 소설 속에 담기는 하는데 정작 소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재미라든가 반전이라든가 감동이라든가 동시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해서 실패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초엽 작가의 SF 소설은 그 부분을 딱 채워 넣은 것 같아요. 되게 과학자로서 당연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법한 과학적인 설정 같은 것들을 소재로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소설이 가져야 될 재미라던가 반전이라던가 특히 한국적인 감동. 네, 마치 굉장히 잘 만든 드라마 한 편을 본 듯한 그런 느낌의 드라마는 영화를 본 듯한 그런 느낌의 감동을 딱 집어넣어서 그게 김초엽 작가 소설을 읽고서 SF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은 분들도 이 작가의 SF 소설은 뭔가 다르고 김초엽의 작품은 뭔가 따뜻한 무엇인가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지 이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올해 테드창 작가도 숨이라는 이제 작품집을 내서 많은 독자들이 읽었잖아요. 근데 이 테드창과 뭐랄까 김초엽 작가를 같이 이야기하시는 독자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YG는 테드창을 싫어하고 김초엽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테드창의 최근 작품집 숨은 별로 높이 평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굉장히 높이 평가하신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과학적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발하거나 혹은 뭔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독자들을 만족시켜준다라는 이유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약간 별로 높이 평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독자로서는. 왜?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해야지. 아까 이야기했던 소설로서 완전 함량 미달인 작품들이 많다는 과학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이언스만 설정이라던가 있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사이언스 면에서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소설로서 가져야 될 감동이라던가 재미라던가 반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테드 창의 숨에 속해 있는 작품들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셋이 같이 읽은 소설 중에서 종이동물원 있잖아요. 네. 켄 리우. 켄 리우의 종이동물은 사실 SF 팬덤 사이에서는 저게 무슨 SF야 그랬을 것 같아요. 판타지지 음흠. 그런 식의 이제 편견이라던가 반응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켄 리우의 단편 소설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켄 리우의 작품 전반을 흐르는 무엇인가 알 수 없는 따뜻함이라던가 그 세상이나 인간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었었는데 김초엽 작가의 작품에는 그 두 가지 요소들이 다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김초엽은 한국의 켄 리우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김초엽 작가의 그 캔리우스러운 작품들이 훨씬 좋은데 또 어떤 분들은 김초엽 작가의 소설 중에서는 그 숨을 쓴 테드 테드 창. 창의 그런 매력도 있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테드 창과 켄 리우의 장점을 모아서 다 발견할 수 있는. 다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작가라는 점에서 그럼 김초엽이 왕이네? 켄 리우하고 테드 창을 합쳐놓은 듯한. 네, 그래서 이 작품에 실려 있는 소설들도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 소설들이 막 섞여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어쨌든 첫 책이고 이제 막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 젊은 작가잖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그 켄 리우 작품, 뭐 테드 창은 물론 많이 읽고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을 테고. 그리고 켄 리우의 작품들도 읽으면서 김초엽 작가가 저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두 가지를 다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장점들을 발견하면서 독자들이 좋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7편이 있는데요. 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본 설정 같은 거 조금 소개를 해보면 뭐부터 할까요?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표제작부터 할까요? 표제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 요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일단 제목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제목 때문에 이 소설집을 들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 제목만 보고 그리고 표지도 약간 이제 좀 샤방샤방 막 파스텔 톤 뭐 이렇단 말이죠. 네. 근데 보면 제목을 다 잘 지어요. 제목을 잘 짓는 작가들이 있어요. 근데 김초엽 작가들은 지금 제목이 다 어쨌든 제목하고 표지하고 이렇게 좀 게다가 이렇게 책날개에 저자 또 사진도 있고 요거 보고 딱 집으신 분은 읽다 보면 약간 당황하실 수도 있죠. 예상과는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표지나 제목과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제목만 보면 무슨 하얏튼 로맨스물 같잖아요. 느낌이. 그 설정을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주 개척이 가능해진 이제 미래가 이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에 시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이죠. 그런데 일단 제목은 과학적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빛의 속도로 갈 수 없거든요. 물리적으로 빛의 속도를 넘어서는 우주선을 만들거나 여행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주여행도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우주여행이 가능해진 시점에서는 일단은 뭔가 먼 곳에 우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그 워프 항법이라고 하는 이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나 이거 궁금했어. YG한테 물어보려고 했어요. 여기 워프 항법이라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웜홀이라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이론적으로나 뭐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 네, 방법이에요? 이론적으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둘 다? 네, 둘 다. 빛의 속도로는 갈 수 없지만은 만약에 먼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가능할지를 놓고서 이론적으로 이런 건 가능할 수도 있어라는 수준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워프 항법은 이제 과거부터 SF에서 많이 시도됐던 방법인데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는 과학자들이 있는데 공간을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아주 강한 중력을 아주 강한 중력에서는 공간이 왜곡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먼 거리에
A라는 시점이랑 B라는 시점의 공간을 왜곡하면 먼 거리에 있던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이 그 공간이 왜곡되면서 가까워지잖아요.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영화에서 봤죠. 네. 그러면은 그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을 굳이 빛의 속도로 가지 않더라도 굉장히 단축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일단 우주 개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새로운 우주여행 방법이 등장한 거예요. 어떤 방법이 등장했냐면 웜홀이라고 하는 우주 곳곳을 가로지르는 비밀 통로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존에는 가기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 사이에 땅을 이렇게 굽혀가지고 인위적으로 가깝게 만들어서 갔는데 그게 아니라 서울에서 부산으로 통하는 1시간 만에 갈 수 있는 비밀 통로 같은 게 있다라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1시간이겠습니까? 그게 한 2초나 뭐 그렇겠지. 2초나 3초. 문 열고 문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나오는 시계. 그 도깨비에서도 문 열고 나가면 캐나다고 뭐 그런 거잖아. 네. 그런 웜홀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굳이 공간을 왜곡시켜서 두 지점을 가깝게 만든 다음에 상당히 오랜 기간을 거쳐서 가는 것보다는 마치 문만 열면 바로 그 지점까지 갈 수 있는 통로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워프 항법, 워프는 이제 휜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런 항법이나 그 뭐라고요? 또 웜홀 방식이나 이걸 진짜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라고요? 네,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이게 말이 돼요? 네. 가능합니까? 먼 훗날에는? 웜홀을 통한 여행의 가능성을 최초로 얘기하신 분이 킵손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그 인터스텔라 영화의 전반적인 것을 자문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우주 여행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킵손이라는 분이 이 웜홀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대표적인 이론 물리학자 중에 한 분이에요. 아니 근데 그 워프든 웜홀이든 이게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상상의 산물 아닙니까? 상상 안에서 개연성이 있는 거죠. 개연성이 있는 거죠. 과학적 개연성이 있긴 있어요. 근데 실현 가능성은 JYP 말대로 저도 굉장히 희박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개연성은 있다. 개연성은 있다. 그럴듯하다. 그래서 나는 그나마 그 중에서 아니 뭐 둘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긴 한데 뭔가 이렇게 공간을 왜곡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접었다가 편다는 거는 덜 황당해 보이는데 우주에 웜홀이 곳곳에 있다. 그래서 문만 열고 나가면 캐나다가 된다. 그건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과학계의 분위기는 약간 달라요. 오히려 그 공간 왜곡을 통해서 우주여행을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만약에 인류가 시간여행이나 혹은 우주여행 비슷한 무엇인가가 가능해진다면 그것은 웜홀의 존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가장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그 인터스텔라 자문했던 킵손이라고 하는 그 과학자. 웜홀이 지구상에 이렇게 지표면에 있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주공간 어딘가에 네. 거기까지는 가야 되잖아 그러면. 그래서 그 김초엽 작가도 그 중력 왜곡을 통한 워프 항법은 약간 옛날 거고 약간 최신의 우주여행 기법이 웜홀을 통한 기법이라고 소설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런 흐름을 반영한 거고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나오는 이제 우주여행을 다룬 SF 소설이나 영화는 대부분 다 웜홀을 소재로 쓴 영화예요. 그러니까 영화나 소설이에요. JYP는 이제 SF 소설만 안 보는 게 아니라 영화도 거의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몰랐죠. 그런 설정들이 영화에 맨날 나온다는 거를. 그래서 그 JYP가 이번 여름휴가 때 읽었던 그 존 스칼지의 노인의 전쟁. 그 이제 존 스칼지가 노인의 전쟁 그 세계관을 이제 다 마무리 짓고서 그 상호 우존 성단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관의 SF를 써내고 있고 그 3부작 중에 이제 2부작이 최근에 또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나왔는데 거기에서도 그 웜홀, 거기는 플로우라고 하거든요. 웜홀을. 그 웜홀을 통해서 우주 개척이 가능해진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라는 그 작품의 주인공이 할머니 과학자인데 그분이 바로 그 워프 항법 뭐 이런 거랑 관련된 기술을 연구했던 그러니까 그런 분인 거죠. 시대에 뒤처지는 기술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뭐 그렇죠. 갖고 있는. 그때는 정말 최신은 뭘 했는데 지금은 더 새로운 게 나와서 이제 약간
그런 설정이 그 앞서 말한 그 과학적 어떤 개연성 위에 어떤 소설적인 네.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상황들인 것 근데 같아요. 이게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따지고 보면은 여기까지만 약간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자기가 워프 항법으로 우주 먼 곳으로 막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머니의 가족도 워프 항법으로 할머니가 젊은 시절에 떠난 거죠. 우주의 먼 곳으로. 그리고 자기는 지금 수행 중인 연구만 마무리하고 바로 뒤따라 갈게. 이제 라고 했던 시점인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워프 항법이 아닌 웜홀을 통한 새로운 우주 개척 방법이 딱 등장을 한 것이고 사람들이 막 다 거기에 각광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워프 항법은 우주 어디나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로 가까운 데로 갔던 거죠. 근데 웜홀 같은 경우는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 곳은 어디든 빠른 속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통로가 없는 곳은 못 가는.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워프 항법으로 갔던 곳이 통로가 연결이 안 돼 있는 곳이면은 거기는 잊혀지는 곳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까운 곳들이라고 해봐야 뭐 광년으로 따지면 뭐 한 100광년 이런 곳이고 먼 곳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한 1000광년 뭐 청강년, 이런 이천강년 데죠. 뭐 이런 네. 곳이죠.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더 좋아졌는데 그것이 없을 때 갈 수 있었던 곳을 못 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 한국일보에서 이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을 소개 잠깐 했었는데 그 비유 생각나더라고요. KTX 되면서 되게 빨리 갈 수 있었는데 간이역이 없어지면서 연결이 서지 않는 곳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어디서 어딘가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빨리 가는 열차 때문에 중간에 없어진 간이역들은 결국에는 열차로는 이제 철로로는 연결이 안 되는 곳들이 되어버렸잖아요. 도착할 수 없는 곳이 되고. 예, 도착할 수 없는 곳. 그래서 그 설정이랑 이렇게 묘하게 겹쳐가지고 제가 그 소개를 했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매력 있는 소설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가족들하고 이제 헤어지게 된 이 할머니의 이야기인데 더 얘기하면은 이제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그만해야겠지만 이 소설이 매력적인 거는 어떤 부분이에요? 그냥 설정 자체입니까? 아니면은 그 설정을 이렇게 풀어가는 어떤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살짝 움직이는 분위기랄까? 그 세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좋아하는구나 김초엽을. 아니 이 소설은 진짜 세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 그러니까 소설 정말 사이언스 픽션이다. 그럼 픽션의 측면에서 보면은 되게 사이언스가 강하고 사이언스 측면에서 보면 픽션이 되게 강하고 거기에 이렇게 딱 떨어져. 그 와중에 심파야. 네, 어떤 정말 대중의 심파. 그 와중에 심파야. 정서를 딱 잡는 부분이 있고. 이게 김초엽 작가 소설에 약간 심파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 멜로가 체질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멜로가 체질은 심파가 아니야. 아니 그 멜로가 체질도 약간 멜체도 안 봐놓고 지금 그거 보고 심파래. 아니 저 하도 해가지고 중간중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멜로가 체질도 뭔가 이렇게 그 뭔가 마음을 뭉클뭉클 건드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심파 중요하죠. 네, 이야기의 심파 그 상당히 중요하다니까요. 네네네. 자,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라는 있다면은 또 다른 제목이 되겠네요. 갈 수 갈 수 있어도. 있다면 갈 수 있어도 갈 수 있어도 하여튼 갈 수 없다면이라는 표제작 설정 좀 살펴봤고요. 이제 6편 남았는데 다른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네 다음 고맙습니다. 시간에 뵙겠습니다.